우리 뭐 척추관절,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니면 뭐 마취통증의학과, 뭐 내과 이런 병원에서도 혹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방병원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 어떤 추세냐면 우리 한의사들이 한방병원을 많이 오픈해요. 근데 그 한방병원의 체계가 뭐냐면 우리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차리고 그냥 진료 과목에다가 의과 과목을 개설을 해서 양방에 있는 원장님을 페이닥터로 채용을 해서 하는 양한방 협진 체계인 한방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구 건수도 많이 늘어나서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 한방병원에 심사과, 심사 직원이 필수예요. 하지만 우리 이 한방 쪽 관련해가지고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한의원,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자가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심사에 대한 부분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한의사가 오더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양방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봐왔던 대부분의 물리치료랑 그 다음에 검사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 한방병원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방시술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시술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건데 우리 처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한방파트에서 처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침술, 구술, 부항술, 추나요법 위주의 어떻게 보면 시술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처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처치를 하는 병원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방 시술료 위주로 집중적으로 조금 보고 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술료에 대한 어떻게 종류를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 한방병원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방 시술료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종류의 시술료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종류랑 개념을 알았으면 어떻게 세부 산정 기준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그쵸? 각각의 행위마다 급여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급여 기준을 찾아서 우리는 또 떠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급여 기준을 알았으면 실제로 한번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가보는 그 단계까지 가볼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병원에서 부당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 이미 어떠한 사례로 부당 청구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근무를 했을 때 아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잘 잡고 갈 수 있겠구나. 미리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 처치 및 시술료, 침구 부항술은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해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라고 우리가 봤던 게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우리 전기치료, 단석파 전류치료, 그 다음에 경피죠? 신경자극치료가 있었어요. 얘도 침술도, 그 다음에 구술도, 그 다음에 부항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2번 이상에도 외래는 하루에 1번, 입원은 하루에 2번 산정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병원에서 침술을 똑같은 수가를 2회 청구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삭감이 된다. 이거는 초과 처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없겠죠. 권리 구제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초과 처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침술은 하루에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안환의 침술, 그 다음에 투자법 침술, 레이저 침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대요. 우리가 지금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놨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침술의 종류들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만 한번 잠깐 익혀놨으면 좋겠고 경혈 침술 같은 경우에는 자락술, 도침술, 산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 침술 20% 가산한다. 그 다음에 경혈 침술, 사암침법, 오행침법, 체지침법을 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50%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는 온침, 그 다음에 화침을 시행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침술한 경우에 100% 가산 우리 1세 미만 소아한테 침술, 구술, 부항술한 경우에는 50% 가산 그 다음에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침구, 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30% 가산 자 지금은 어떻게 연령 가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연령 가산. 아, 연령 가산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왔구나.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침술밖에 없어요. 구술이랑 부항술은 없고. 자, 그 다음에 1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침술, 구술, 부항술 모두 다 가산을 받을 수가 있고, 1세 이상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을 받을 수가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 가산, 18시에서 09시, 06일, 우리 야간 가산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시술 또는 처치를 행한 경우래요. 근데 우리 침술에는
우리는 사실 응급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술 같은 경우에는, 구술 같은 경우에는, 부항술 같은 경우에는 가산을 하는 경우는, 야간 가산을 하는 경우나 공유 가산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우리 1절에 이 시술료에 시술시 사용된 재료되는 이 소정 시술료에 포함됐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수가가 만들어질 때 상대가치 점수 안에 우리가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 업무량, 진료 비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료 비용에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가 있었는데 이 재료비가 이미 처음부터 상대가치 점수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이런 재료대는 받을 수 없다. 단 뭐가 있냐? 부항술에 사용된 일회용 부항컵, 그 다음에 고정용 신축성 붕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정용 신축성 붕대라고 하면은 보통 발목에 삘이 있었을 때 어떻게 고정시키잖아요, 우리 붕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급여로 인정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일회용 부항컵, 부항술 했을 때 부항컵을 이용해서 부항을 뜨니까 부항컵도 별도로 인정을 해주나, 한방병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부터 9번까지 봤는데 지금 일단은 눈으로만 익혀두고 제가 자세하게 뒤에 가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한방병원에 외래로 오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 보통 누구일까요? 일단 보험 종별로 치면은 건강보험 대상자도 있을 거고 의료급여 대상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된 대상자가 뭐냐면, 우리 입원해서 주되게 입원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는 케이스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내세웠던 건 뭐냐면 1인실, 어떻게 보면 호텔처럼 만든 그런 1인실을 내세워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한방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입원실이 있는 한의원에 근무를 한다 하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 대상자가 대부분 입원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대상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오는 자동차 보험 대상자구나. 자동차 사고로 오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주죠? 맞아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그냥 단순히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환자를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환자가 어느 보험사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얼마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며칠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환자를 받아서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랬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을 못 해주겠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한테 이 돈을 다 받을 수도 없겠고, 그렇다고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도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은 A라는 환자한테 다 모든 사고 접수 번호랑 그 다음에 지급 보증 번호라는 어떤 고유의 번호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보험사도 어디 보험사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내원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걸 챙겨야 되냐? 우리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어느 보험사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사고 접수 번호도 알고 지급 보증 번호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청구를 해서 우리 병원에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처음엔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누구 주민등록번호 누구누구누구인데 사고 접수 번호랑 지불 부족 번호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누구누구 접수됐어요. 사고 접수됐어요. 알겠습니다. 팩스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병원으로 팩스가 옵니다. 어떤 거? 자동차 보험 지급보증서라는 게 오는데 거기 안에 환자 성명과 그 다음에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보증 번호라는 게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환자를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하면 되겠다,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 접수 번호랑 지급 보종 번호가 맞지 않아서 불일치해서 처음에 접수 단계부터 숫자라는 것들을 막 기입을 하는데, 우리 접수 데스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 환자에 대한 지급 보종 번호나 사고 접수 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급 불능이 뜨거든요. 자, 그럼 그 지급 불능이 뜬다라고 그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보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에 접수를 잘 해야지만 어떻게 지급 불능이 뜨지도 않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고 편하게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데스크 직원한테 최대한 사고 접수 번호랑 지급 보증 번호를 잘 기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청구할 때 그 내역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급 불능도 되지 않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아서 우리 1차적으로 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업무할 때 편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대상자가 주된 대상자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